바비 딜레오는 전 세계에 울려 퍼진 멜로디로 음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된 상징적인 거장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스타로서의 화려함 이면에는 지난 80년간 수많은 개인적인 성공과 시련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는 음악계의 전설로서 깊은 유산을 남겼지만 동시에 슬픔과 상실로 얼룩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제가 포크 가수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이유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당신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러한 경험 덕분에 그는 어디에서든 행복을 소중히 여길 수 있었습니다. 바비 딜레오는 이제 84세가 넘었고 그의 삶은 슬픕니다. 그의 예술적 천재성, 개인적인 고난, 그리고 그의 삶이 남긴 지속적인 영향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밥 딜런의 사랑과 인간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전에 그의 어린 시절과 음악 경력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밥 딜런의 본명은 로버트 앨런 짐머만으로 1942년 5월 24일 미네소타주 디오스에 있는 세인트 메리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네소타주 히빙에서 자랐는데 히빙은 슈피리어 호수 서쪽의 음사비 산맥에 위치해 있습니다. 딜레온의 친조부모인 안나 키리스와 지그먼 짐머만은 1905년 유대인 학살, 포그람을 피해 러시아 제국의 오데사, 현재 우크라이나 오데사에서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반면 그의 외조부모인 플로렌스와 벤스톤은 1902년에 미국으로 이민 온 리투아니아계 유대인이었습니다. 딜레온에 따르면 그의 친할머니의 혈통은 터키 북동부 차르시 주의 키스만 지역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딜레온의 부모인 아브람 짐머만과 베아트리스 베티스톤은 작지만 결속력이 강한 유대인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딜레온의 가족은 딜레온이 6살이 될 때까지 더스에 살았는데 그 무렵 아버지가 소아마비에 걸리면서 어머니의 고향인 히빙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딜레온은 어린 시절 내내 히빙에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딜런의 아버지와 삼촌들은 가구 및 가전제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딜레온은 어린 시절 라디오를 즐겨 들었는데 처음에는 루이지애나주 슈리브포트의 블루스와 컨트리 음악 방송을 즐겨 들었습니다. 10대가 되면서 그의 음악적 취향은 로큰롤로 바뀌었습니다. 히빙 고등학교 재학 시절 딜레온은 여러 음악 그룹을 결성했는데 그중 하나인 골든 코드스는 리틀 리처드와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유명 가수들의 노래를 커버하는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장기자랑에서 데니 앤디오 주니어의 Rock and Roll is Here to Stay를 부르는 소리가 너무 커서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를 꺼버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959년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는 로버트 짐머만이라는 이름으로 리틀 리처드와 함께 공연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해 스톤 거넌이라는 이름으로 바비 비오와 2차례 공연을 했는데 피아노 반주와 손뼉치기 반주를 맡았습니다. 1959년 9월 딜레온은 미네소타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미니애폴리스로 이사했습니다. 시그마 알파 뮤 남학생 기숙사에 살면서 캠퍼스 근처 커피숍인 열 영스칼라에서 공연을 시작했고 지역 포크 음악계인 딩키타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85년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록 음악에서 미국 포크 음악으로 관심사가 옮겨갔습니다. 제게 록 음악은 깊이와 진지함이 부족했습니다. 귀에 쏙 들어오는 가사와 활기찬 리듬에도 불구하고 그 장르의 노래들은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포크 음악을 접하면서 저는 그것이 훨씬 더 심오하고 진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케우송은 종종 절망, 슬픔, 승리,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다른 깊은 감정들을 전달합니다. 이 시기에 밥 딜런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밥 딜런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서전에서 그는 딜런 토머스의 시를 접하기 전까지는 딜런이라는 성을 사용할까 고민했지만 그 후 자신의 이름 철자를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2015년 인터뷰에서 자신의 개명 결정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잘못된 이름과 부모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라고 설명하며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1960년 5월 딜레온은 1학년을 마친 후 대학 생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61년 1월 그는 정치적 재능을 선보이고 음악적 영감의 원천이었던 우디 거스리를 만나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거스리는 그레이스톤 파크 정신병원에서 헌팅턴병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거스리는 딜런의 예술적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초기 공연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딜런은 거스리가 자신에게 미친 심오한 영향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의 노래에는 인간성의 무한한 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미국 정신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나는 거스리의 가장 위대한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거스리를 병문안하는 동안 딜런은 거스리의 제자였던 램블린, 잭 엘리엇과도 친밀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1962년 2월부터 딜런은 그리니치 빌리지의 여러 클럽에서 공연하며 데이브 벤, 프레드 닐, 오데타, 뉴 로스트 시티, 램블러스 같은 포크 가수들과 클랜시 브라더스, 토미 멈 같은 아일랜드 음악가들과 교류했다. 딜런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은 9월에 뉴욕타임스 평론가 로버트 쉘턴이 거티스 포크 시티에서 열린 딜런의 공연을 극찬하는 밥 딜런, 독특한 포크송 스타일리스트라는 제목의 리뷰를 쓴 것이었다. 아이델 딜런은 포크 가수 캐롤린 헤스터의 세 번째 앨범에서 하모니카 연주 실력을 선보이며 프로듀서 존 해먼드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이후 컬럼비아 레코드와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딜런의 첫 번째 앨범인 밥 딜런은 1962년 3월 19일에 발매되었으며 전통 포크, 블루스, 가스펠 곡들과 단 두 곡의 오리지널 곡 Talkin' New York과 Song to Woody이 수록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큰 성공 게어두지 못했지만 앨범은 발매 첫 해에 5,000장이 팔려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그의 음악 경력에서 내린 중요한 결정들은 그의 모든 면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들이 무엇이었는지 계속 지켜봐 주세요. 바비 딜런의 스타데움으로 가는 여정. 1962년 8월 딜런은 이름을 밥 딜런으로 바꾸고 엘버트 그로스먼과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다. 그로스먼은 1970년까지 딜런의 매니저였으며 그의 대립적인 성격으로 유명했다. 딜런은 그로스먼을 톰 파케어 대령에 비유하기도 했다. 그로스먼과 존 해먼드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윌슨은 딜런의 두 번째 앨범의 몇 곡을 공식적인 크레딧 없이 프로듀싱하게 되었다. 윌슨은 이후 딜런이 녹음한 C장의 앨범을 모두 프로듀싱했다. 딜런은 1962년 12월 필립 세빌이 연출한 TV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영국을 방문했다. 그는 프로그램에서 Blowing in the Wind를 불렀다. 런던에서 딜런은 포크 클럽에서 공연하며 마틴 메카시와 같은 영국 음악가들에게 영향을 받았다. 1964년 5월에 발매된 밥 딜런의 두 번째 앨범 The Freewheeling Bob Dylan은 싱어송라이터로서 그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Oxford Town, Blowing in the Wind를 비롯한 앨범 수록곡들은 거스리와 시거의 시사적인 노래에 대한 열정에서 영향을 받았다. 앨범의 가사는 사회적, 정치적 규범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Blowing in the Wind는 전통적인 노예 노래에서 영감을 받아 피터, 폴 앤 메리에게 히트곡이 되었다. A Hard Rains Are Gonna Fall은 포크 발라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큰 의미를 지녔다. 두 곡 모두 이미지와 전통적인 포크 요소를 결합한 딜런의 작곡 스타일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바비 딜런의 시사적인 노래들은 그를 단순한 작곡가 이상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제닛 메슬리는 그의 자유분방한 노래들이 핵 군축과 시민권에 관심을 가진 젊은 미국인들의 공감을 얻었다고 평했습니다. 이 앨범에는 사랑 노래와 초현실적인 토킹 블루스도 담겨 있었습니다. 딜런의 유머와 독창성은 비틀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조지 해리스는 이 앨범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독창적이고 훌륭하다고 극찬했습니다. 딜런의 거친 창법은 호불호가 갈렸습니다. 조이스 캐럴 오츠는 그의 목소리를 젊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매혹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조앤 베즈와 같은 일부 가수들은 1960년대 초 딜런의 노래를 커버하며 그의 음악이 대중화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 당시 딜런의 노래로 성공을 거둔 다른 뮤지션으로는 더 버즈, 써니 앤 셰어, 더 홀스, 디오 테오틀스가 있다. Mixed Up Confusion은 딜런이 프리휠 시대에 백밴드와 함께 녹음한 첫 싱글이다. 1962년 12월에 발매되었지만 곧바로 회수되었다. 앨범에 수록된 대부분의 솔로 어쿠스틱 공연과는 달리 이 싱글은 로커빌리 사운드를 실험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카메론 크로우는 이 곡을 엘비스 프레슬리와 선 레코드를 향해 나아가는
포크 아티스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곡이라고 평했다. 밥 딜런의 앨범 Another Side of Bob Dylan은 1964년 6월 9일 단 하룻밤 만에 녹음되었으며 이전 싱글보다 훨씬 가벼운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 I Shall Be Free No. 10과 Motorcycle Nightmare는 딜리온의 유머 감각을 보여주었고 Spanish Harlem Incident와 To Ramona는 사랑 노래였으며 Black Crow Blues와 I Don't Believe You, She Acts Like We Never Have Met은 딜리온 음악에서 God 두드러지게 나타날 로큰롤의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It Ain't Me Babe는 그에게 강요되었던 정치적 역할에 대한 거부로 해석되었습니다. 두 개의 긴 곡인 Chimes of Freedom과 My Back Pages는 딜런의 새로운 음악적 방향과 이전 작품에 대한 비판을 보여주었습니다. 1964년 딜리언은 포크 음악에서 포크록 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카나비 스트리트 패션으로 스타일을 바꾸었고 선글라스, 비틀 부츠, 화려한 색상의 셔츠를 착용했습니다. 기자대울은 그의 헝클어진 머리와 요란한 셔츠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딜리언은 인터뷰에서 재치 있는 답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TV에서 방영되는 카우보이 공포 영화에 대해 농담을 던지며 자신이 영화에서 어머니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1965년 3월 말 딜리언은 톰 윌슨이 프로듀싱한 일렉트릭 악기 연주가 돋보이는 첫 앨범인 Bringing It All Back Home을 발매했습니다. 첫 싱글인 Subterranean Homesick Blues는 시역 베리의 영향을 받았으며 비트 C를 연상시키는 자유연상 가사로 랩과 힙합의 전신으로 여겨집니다. 이 곡은 딜런의 1965년 영국 투어 당시 촬영된 초기 뮤직비디오와 함께 공개되었으며 다 페나 베이커 감독의 다큐멘터리 Don't Look Back이 수록되었습니다. 딜레온은 립싱크 대신 노래의 핵심 단어가 적힌 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가사를 표현했는데 이 기법은 이후 여러 뮤직비디오와 광고에서 모방되었다. Bringing It All Back Home의 두 번째 면에는 딜레온이 어쿠스틱 기타와 하모니카를 연주하는 4곡의 긴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버드의 일렉트릭 버전으로 연주한 Mr. Tambourine Man은 미국과 영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It's all over now, Baby Blue, It's all right, Ma, I'm only bleeding, 윤 딜레온의 중요한 작품이다. 1965년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서 밥 딜레온은 기타리스트 마이크 블룸필드와 오르간 연주자 엘 쿠퍼가 포함된 밴드와 함께 첫 일렉트릭 세트를 선보였다. 딜레온은 1963년과 1964년에 뉴포트 페스티벌에서 공연했지만 1965년에는 환호와 야유를 동시에 받으며 세 곡만 부르고 무대를 떠났습니다. 일각에서는 딜레온이 일렉트릭 기타를 가져온 것에 불만을 품은 포크 팬들이 술을 던졌다고 주장하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음향과 짧은 공연 시간에 대한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딜런의 뉴포트 공연은 포크 음악계에 파장을 일으켰고 싱가우스, 싱가우트 잡지의 유언 멜 유안 엠 홀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딜리언은 페스티벌 직후 스튜디오로 돌아가 과거 포크 음악 동료들에 대한 복수와 의심을 담은 곡 Positively Fourth Street를 녹음했습니다. 1965년 7월 딜런의 싱글 Like a Rolling Stone은 미국 차트 2위에 올랐습니다. 롤링스톤지는 2014년과 2011년에 이 곡을 역대 최고의 노래로 선정했습니다. 브루스 스프링스틴은 이 노래의 영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곡은 밥 딜런의 앨범 Highway 61 Revisited의 첫 번째 트랙이었습니다. 앨범의 대부분 곡들은 블루스 기타와 오르간 리프의 영향을 받았지만 Desolation Row는 유명 인사들이 등장하는 예외적인 곡이었습니다. 시인 필립 라키는 밥 딜런의 Highway 61 Revisited 앨범을 좋아했습니다. 딜레온은 알 쿠퍼, 하비 브룩스, 로비 로버트슨, 레반 헬름과 함께 미국에서 2차례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포레스트 힐스 테니스 스타디움에서는 야유를 받았지만 할리우드 볼에서는 훨씬 더 호평을 받았습니다. 1966년 4월과 5월 딜레온은 호주와 유럽 투어를 했습니다. 각 공연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딜레온은 전반부에는 어쿠스틱 기타와 하모니카로 솔로 연주를 하다가 후반부에는 호크스 밴드의 반주에 맞춰 전자악기를 사용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음악 스타일에 많은 팬들이 불만을 표하며 일부 공연에서는 야유를 보냈습니다. 투어는 1966년 5월 17일
맨체스터 프리 트레이드 홀에서 열린 공연에서 팬들과의 충돌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녹음은 1998년 부틀렉 시리즈 비느 밥 딜런 라이브 1966으로 발매되었습니다. 공연 도중 한 관객이 딜런이 전자음악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유다라고 외치자 딜런은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며 밴드 멤버들에게 크게 연주하라고 지시한 후 롤링스톤즈처럼 연주했습니다. 1966년 투어 당시 밥 딜런은 지쳐 보였고 자멸적인 길을 걷는 듯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자 D.A. 페네케어는 딜리언이 정신을 바짝 차리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딜리언은 1969년 인터뷰에서 거의 5년 동안 투어 생활을 하면서 힘든 상황을 견디기 위해 약물을 사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밥 딜런은 포크록 가수로서 60년대에 약물 중독과 싸웠다고 밝혔습니다. 딜런의 음악 경력은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지만 그의 사생활은 이 부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비 딜런의 인간관계와 수수께끼 같은 사랑 이야기. 밥 딜런의 인생 여정은 그의 연애사에 의해 깊이 영향을 받았는데 그 시작은 1960년대 초반 그의 여자친구였던 수지 로톨로였다. 그녀는 밥 딜런의 앨범 The Freewheeling Bob Dylan 표지에도 등장한다. 2011년에 세상을 떠난 수지는 Tomorrow is a Long Time이나 Don't Think Twice, It's Alright 같은 발라드 곡들의 주요 영감의 원천이었다. 그녀의 진보적인 정치 성향은 딜런의 각성에 불을 지폈지만 명성의 부담감은 1963년 두 사람의 관계를 끝냈다. 그는 또한 고등학교 시절 연인이었던 에코 헬스트롬과도 관계를 맺었는데 그녀가 Girl from the North Country의 영감의 원천이었다는 소문이 있다. 이후 밥 딜런은 포크의 여왕 조앤 베즈와 음악적, 연인적 관계를 맺었습니다. 딜런이 일렉트릭 음악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1965년에 헤어졌지만 두 사람은 평생 친구로 남았고 딜런은 나중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결국 사라 론즈와 결혼하여 제시, 애나, 사무엘, 야콥 네 자녀를 두었고 사라의 딸 마리아를 입양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가정에 대한 갈망과 끊임없는 불륜이 뒤섞여 결국 1977년에 이혼했습니다. 1986년에는 백업 가수였던 캐롤린 데니스와 비밀리에 결혼하여 딸 데질레 가브리엘을 얻었지만 1992년에 조용히 헤어졌습니다. 영적 여정과 신념. 밥 딜런은 유대감이 강한 유대인 공동체에서 자랐으며 1954년에 바르 미츠바 성인식을 치렀습니다. 그의 영적 여정은 1970년대 후반 비냐드 제자 훈련 학교를 통해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거듭난 사람이라고 불렀지만 딜런은 나중에 그 용어에서 거리를 두며 음악을 통해 영성을 탐구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뿌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차바드 루바비치 운동을 지지하는 한편 라이브 공연에 복음성가 주제를 접목시키기도 합니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 2번 생각해야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하나님뿐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1956년의 사고와 재탄생. 1966년 7월 29일 밥 딜런은 우드스탁 근처에서 자신의 트라이엄프 타이거백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구체적인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사고를 계기로 그는 급성장하던 자신의 경력에서 오는 엄청난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그는 빅핑크 스튜디오에서 100곡이 넘는 트랙을 녹음했고 이 곡들은 나중에 The Basement Tape라는 제목으로 발매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성경을 주제로 한 존 웨슬리 하딩과 컨트리풍의 내슈빌 스카이라인을 발표했는데 특히 내슈빌 스카이라인에서는 더욱 부드럽고 풍부한 보컬 스타일을 선보여 평론가와 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초액은 몇 년간의 활동과 지속적인 유산. 2020년 밥 딜런은 17분짜리 트랙 Murder Most Foul로 화려하게 컴백하며 솔로 데뷔 싱글로 첫 번째 영국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호평받은 앨범 Rough and Rowdy Ways를 발표하며 오리지널 곡으로 영국 차트 1위에 오른 최고령 아티스트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자신의 모든 곡을 유니버설 뮤직에 3억 달러 이상에 매각하는 획기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2022년 80세 생일을 맞이한 그는 부틀렉 시리즈를 통해 희귀 음원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저서 현대 음악의 철학을 출간했습니다. 밥 딜런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며 그의 자극적인 삶은 전설적인 여정 속에서 내린 선택과 결정들을 끊임없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장의 삶을 담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세요.